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근대불교의 2의 두 번째 시간 김경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근대불교의 두 번째 시간은 일제강점기 시대입니다. 강의의 내용을 일제에 의해서 한국 불교가 어떻게 통제받고 어떠한 과정을 겪었느냐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통제 속에서도 우리 한국 불교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이 불교 발전을 위하고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10년 8월 29일 우리가 국치일이라고 그럽니다. 사실 광복을 우리가 굉장히 뜻깊게 우리가 기념 행사를 하거든요. 저는 상대적으로 8월 29일 국치일도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10년 8월 29일을 시작을 해서 1945년 8월 15일까지 참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그런 힘든 일을 우리가 겪어왔던 일제강점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아직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제는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이제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을 하고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1908년에 설립이 된 원종을 허가를 안 하죠. 그리고 1912년 6월에 원종과 임재종 양종을 해체시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1910년 8월 29일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통치권이 총독부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할래야 저항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자, 일제는 한국 불교를 왜 통제를 하려고 했을까? 일제는 개항 이후 한국 사회를 연구하면서 한국인들에게 가장 마음속에 있는 사상으로 사실은 불교를 꼽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불교가 한국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본에게도 있다 보니까 일본 불교와 한국 불교를 동화시키면서 자기네들의 식민지 정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표를 세웠던 거죠. 그래서 개항 이후에 일본 불교를 보내가지고 한국민들의 이 정서적인 반항감을 없애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일본 불교가 들어가가지고 한국인의 그런 선심을 얻기 위해서 베푼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걸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일단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스님들이 사실 근대 물건들 있잖아요. 한국에는 없지만 일본에 있는 그런 근대적인 물건들을 갖고 와서 선심을 써요. 그 다음에 또 뭘까요? 기술력을 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소맥분이라는 게 밀이거든요. 밀을 활용한 이러한 어떤 가공 기술력 이런 것들도 사찰이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하느냐면 자기네들이 친목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일본 불교 사찰에서 이러한 모임을 갖고 세계 문명과 문화를 이렇게 일러주고 교육하는 이런 자담회를 개최하면서 선심을 많이 얻습니다. 이거와 함께 이제 결정적인 것이 또 뭐냐면요. 한국인들 가운데 우수한 사람을 뽑아서 일본 유학을 시킵니다. 그때 반드시 누구의 추천으로 뽑느냐면 관찰사,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죠. 도지사가 추천하는 인물, 다시 말해서 각도에 그래도 내놓으라는 인물들을 선정을 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일본에서 교육시켜가지고 이렇게 오셔요. 이들이 그러면 일본에서 근대 학문을 공부하고 나서 귀국을 하면 어떤 일을 했을까요? 당연히 일제의 변화된 발전된 모습을 선전하는 그러한 친일적인 인물로 양성을 하려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던 겁니다. 이런 것들을 쭉 해나가다가 이제 1910년 이제는 완전히 식민지화하니까 이런 일들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제는 한국 불교를 직접 통치하기 위해서
법령을 제정한 것이 1911년 6월에 제정이 된 사찰령입니다. 조항은 많지가 않아요. 한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한국 불교의 권한은 총독이 가지고 있는 걸로 귀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해 9월에 한국 사찰령 시행 규칙을 제정을 하죠. 왜? 사찰령에 담아낼 수 없는 내용을 포함을 한 시행 규칙을 제정을 해서 한국 불교를 30본산으로 정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불교 조계종우를 중심으로 한 교구본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교구본사 대부분이 일제시대 때 30본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25교구본사 제도에서 없는 건 나머지는 이제 지금 우리가 가볼 수 없는 북한 지역에 있는 사찰도 거기에 30본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30본산이 시작이 1911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1924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0여 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0본산이 되면서 이제 뭘 제정을 했냐? 본말사법을 제정을 해요. 그래서 본사가 말사를 통제하게 됩니다. 그럼 그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지냈을까 궁금하거든요. 분명히 그때도 우리가 본사급에 해당이 되는 절이 있었고 그 절에 작은 절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대략적으로는 본말사가 한 그룹으로 이어져 있었을 거지만 이렇게 행정적으로 본사가 말사를 이렇게 주지를 임명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달리 운영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사는 말사대로 자치력을 가지고 있었을 거고 말사에서 수행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말사 주지를 뽑고 이랬을 건데 이게 사찰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본말사법이 제정이 되니까 이제 본사 주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사 주지를 임명하는 행정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작용이 일어나느냐? 말사 주지를 하고 싶은데 전에는 말사에서 이렇게 같이 사는 도반들이나 문중끼리 화합을 해서 덕망 있는 사람을 주지로 추천을 했는데 이제는 본사 주지가 임명을 해야 되니까 어때요? 본사와 말사가 행정적인 조건으로 이렇게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지금과 같은 조직으로 이렇게 변모하게 되는 것이 좀 안타까운 거지만 본말사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본산의 주지 스님들이 사회적인 유지로 이렇게 발돋움을 하셔요. 이건 총독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듭니다. 원단, 새해가 되면 총독이 총독 관저로 30본산 주지 스님들을 초청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30본산 주지 스님들은 지금까지는 그냥 큰 절의 스님으로서만 불리셨다가 이제는 어때요? 총독과 대면하는 사회적인 지위도 가지시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올해 내가 경성의 총독부에 갈 때는 내가 좀 멋있게 하고 가야 되겠다 하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사실은 이 장삼보다는 두루마기를 많이 입으셨거든요. 그래서 근대의 스님들 가사를 보게 되면 두루마기, 한복 두루마기를 많이 입으셨어요. 그것이 이제 광복 후에 모범총님하고 봉암사 결사에 의해서 지금과 같은 가사장삼으로 변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됐는데 예전에는 이제 한복을 입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복에 입고 가다 보니까 삭발하셨으니까 이 삭발한 모습보다는 모자도 하나 쓰셔야 되겠다 해서 중절모도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두도 한 컬레 신으시고 이렇게 모습이 좀 변해가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점점 30본산이 일제에 의해서 통제되면서 계율에서 벗어난 모습들도 같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제는 철저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한국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신흥 종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1915년 포교규칙이라는 것을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넘어온 일본 신도, 그 다음에 일본 불교와 한국 불교, 그 다음에 기독교, 요 세 개 종교를 제외한 나머지 종교는 허용을 안 합니다. 사실 그때 많은 한국의 신흥 종교들이 탄압을 받고 왕성했던 교세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지금 조계사에 가보시면 대웅전 건물은
원래 조계사를 세우면서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했던 대웅전이 아니고요. 정읍에 있던 보천교의 11전 건물입니다. 이 보천교가 일제시대 때 강력한 교세를 이렇게 형성하다 보니까 이런 포교 규칙에 의해서 더 이상의 허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보천교는 쇠퇴해지게 됐고, 보천교가 쇠퇴해지면서 자기네 본당으로 썼던 11전 건물을 일본인이 불화받았다가 경매에 의해서 그 당시에 한국 불교가 매입을 해서 지금 조계사 대웅전으로 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가만히 보시게 되면 여담이지만 다른 대웅전 건물보다 앞에 이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공포가 높아가지고 5출목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거든요. 아마 이곳은 이 전통 건물이지만 사찰의 대웅전과 다른 건물을 세웠던 11전 건물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양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교 규칙에 의해서 행했던 것이 뭐냐면 이 세 가지의 종교가 포교당을 세우거나 포교사를 보내려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면 총독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사라졌지만 이 본산 중에서 만약에 봉은사가 우리 저 평양에 포교당을 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평양에 포교당을 낸 본산이 건봉사하고 유점사인데, 그럼 우리가 돈을 내 가지고서 포교당을 세울 수는 있지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총독부에게 일단 우리 포교당을 세우겠습니다. 허락을 받은 다음에 허락이 떨어져야 포교당을 세우고, 그 다음에 포교당에 누구누구를 포교사로 보내겠습니다 해서 임명을 하겠다라는 것을 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한국 내의 종교를 통제해서 일제가 가고자 하는 식민지 방향으로 종교를 통제하겠다는 그런 통제 정책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통제가 우리에게 또 새로운 사실을 일러주는 자료가 되기도 해요. 제가 앞서 시간에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 내에 세워진 일본 사찰의 수가 한 1000개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알게 되느냐면 이런 통제에 의해서 다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그 허락이 되면 일제 총독부의 관보에 그게 게시가 돼요. 그것이 지금에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어디에 일본 불교 무슨 종파가 포교당을 세우고 포교사를 처음에 누구를 보냈다라는 것이 지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돼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한 1000여 개에 가깝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또 역효과도, 또 역효과가 아니라 또 순기능도 우리가 또 가져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찰령 포교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한국 불교를 포함한 한국 내의 모든 종교를 통제하려고 했던 이런 일제의 의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1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1924년 요 무렵까지를 우리가 30본산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왜 나중에는 30본산이 없어지고 중앙교무원 시대가 됐느냐? 30본산이 1919년 우리가 알다시피 뭐예요? 3.1운동이 일어나죠. 이때 우리 민족 속에서는 저항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회 각지에서 일제에 저항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크다 보니까 일제도 무단 통치에서 이제 문화 통치로 전환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것에 단체도 형성이 되고 이런 단체 활동으로 이제 한국 불교 내에서도 조선 불교 청년회가 세워지고 뭐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옵니다. 자, 이랬을 때 30본산 가운데에서 다 일제에 순응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이 가운데 10개 본산이 조금 일제에 반기를 듭니다. 야, 이제는 우리가 총독부에 따라갈 게 아니라 너무 일방적인 지시를 하니까 우리도 좀 바뀌자. 그래서 10개의 본산이 따로 총무원이라는 명칭을 걸고 30본산에 속해 있지만 총무원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활동을 해요. 이 일제가 가만히 총독부가 보니까 이게 점점 반항의 기세가 커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조종을 합니다.
그래서 일제의 총독부를 따르는 20개의 이 본산을 설득을 해서 니네도 30본산에서 이제 그만하고 10개의 총무원 이름으로 하던 이것도 그만하고 다시 우리가 교무원으로 명칭을 바꿔서 통치를 하자. 이렇게 총독부가 안을 냅니다. 그래서 1924년 이 총무원하고 교무원으로 갈라졌던 30본산이 재단법인 중앙교무원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또 10여 년 활동을 하죠. 이랬을 때 이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때는 이 한국 불교의 변화된 모습을 긍정적으로 지금 실행하는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요. 요거는 조금 있다가 한국 불교의 독자적인 활동 시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1924년의 마지막까지 그래도 이 30본산에서 탈퇴를 해서 독자적으로 노선을 걸으려고 했던 절이 뭐냐면 통도사, 그 다음에 저 지금 북쪽에 있는 서광사, 그 다음에 범어사, 이 세 개는 끝까지 이제 사실은 가입을 안 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결국 행정적인 통제를 받기 때문에 결국 중앙교무원으로 포함이 돼서 중앙교무원 시대를 열어갑니다. 중앙교무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조계사 대웅전 있던 자리가 요 중앙교무원 자리입니다. 이 조계사가 있는 이곳은 원래는 보송고등학교가 있던 자리예요. 그 다음에 보송사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3.1 독립선언서를 인쇄한 인쇄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불교의 재단이 속했던 곳이 아니라 어디가? 천도교가 가지고 있었던 재단인데 천도교가 운영이 어렵다 이것을 우리 불교계에 넘깁니다. 그러니까 보성고등학교는 원래 천도교가 세웠던 학교는 아니고요. 구한말에 유지가 세웠던 사립학교입니다. 근데 이제 운영이 어려워지니까 천도교가 인수를 했고 천도교가 1919년 3.1운동 이후에 굉장히 탄압을 받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3.1운동을 주도하고 이끈 데가 천도교니까 당연히 일제에 탄압을 받아서 사실은 천도교가 손병희 교주가 죽은 다음부터는 교세가 많이 위축이 됩니다. 그 전에는 제가 이제 근현대사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교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덜어보면 기독교보다도 교세가 컸어요. 천도교가. 근데 3.1운동 이후에는 교세가 급격하게 약화되면서 운영했던 보성고등학교를 불교계로 넘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계가 그걸 유지하다가 지금 아마 해화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해화동에 세웠던 것이 해화전문학교인데 그 전에 그 북관묘에 있었던 자리에 우리가 교사를 신축을 하고 거기에 중앙학림하고 보성고등학교를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요 보성고등학교에 있던 이 자리에는 중앙교무원을 두고 포교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37년 총본사가 세워지면서 여기에 조계사를 세우게 됐던 거죠. 그 이야기는 바로 뒤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24년 보게 되면 이 당시에는 이제 많은 활동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 많은 사찰에서 유학생을 많이 보내요. 사실 불교가 그래도 많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시대에 많은 교육적인 투자가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당시에 국내에 있는 대학으로는 전문대학이 4개밖에 없었거든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우리 중앙학림에 이제 조금만 지나면 뭡니까? 해화전문학교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보성전문, 연희전문, 이화전문, 전문학교 4개에 나중에 이제 대학으로는 경성제국대학 이렇게 생겼는데 인원이 몇 명이었을까요? 지금처럼 몇천 명 아닙니다. 한 학교의 인원이 뭐 50명에서 100명 안팎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이 잡아도
300명 내외 정도가 대학을 다녔던 겁니다. 이 당시 출생률을 보게 되면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 40만 명, 30만 명 전후로 태어났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몇 프로에 해당이 되냐면 0.1%에 해당이 됐던 거죠. 이런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불교 운동을 하고 또 매진을 했기 때문에 아마 불교도 근대적인 학문의 체계가 세워지고 이런 발전의 토대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전 국민의 80%가 대학을 가는 시대하고는 좀 다른 이런 시대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일본 유학을 다녀오신 분들이 꽤 몇백 명이 돼요. 긍정적인 것은 새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불교 운동을 하셨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아쉽게도 부정적인 요소도 있어요. 뭐냐면 당시의 모습처럼 다 이제 결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신학문을 공부하시다 보니까 본인을 유학을 보내주신 큰절의 스님들의 어떤 포교 방법을 보게 되면 본인들하고 맞지 않아서 서로가 뜻이 상반되는 이런 모습도 이 당시에 하나의 모습이라고 하지만 이 당시는 청년회를 중심으로 또는 사찰을 중심으로 계몽 활동과 이런 활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한 불교계의 모습은 정말로 대단한 다른 종교보다도 좀 월등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참고해야 될 그런 시대적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불교 조계종 시대가 됩니다. 1937년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잘 아는 수성동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조계사 자리죠. 1935년쯤에 원래 한국 스님들끼리 한번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 이 서울 시내, 그 당시는 이제 경성이죠. 경성 시내에 100명 넘게 들어가는 큰 법당을 한번 우리가 마련해 보자. 근데 이제 문제는 총독부가 허락을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935년 그런 생각만 가졌다가 끝나버렸는데 37년에 이제 일제가 의도적으로 한국 불교를 어떻게 하나의 통제 범주 안으로 다시 몰아넣습니다. 그 이유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1931년 만주사변, 뭐 상해사변, 그 다음에 결국 37년 중일전쟁으로 발발이 되죠. 그 다음에 41년 태평양 전쟁. 그러니까 37년 중일전쟁이 반발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국력을 전쟁으로 몰아가야 되는데 종교도 외에는 아니죠. 이러다 보니까 한국 불교 30본산을 완전히 철저하게 통제하는 통제의 하나의 묶음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30본산이기 때문에 30본산이 다 자치권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로 묶은 총본사의 개념으로 세우고 싶어 했던 겁니다. 이 작업이 1937년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교무원 자리에 터를 닦아가지고 절을 37년 기공식을 해서 38년 세운 게 지금의 조계사입니다. 원래는 태고사로 명칭을 했죠. 그러다가 정화운동 때 조계사로 이름을 바꾸고 그 조계사 이름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38년에 낙성식을 하는데 39년부터 40년 사이에 잠깐 이 총본사 운동이 좀 멈칫거려요. 그 이유는 일본 안에서의 종교 규제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1941년 이 대동아 공영권에 의한 이 사실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모든 종교를 규제하는 종교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전쟁의 뒷받침이 되는 종교 활동을 강요를 해요. 이걸 조선에도 적용할 것인가 아닌가 이 논의가 굉장히 오랫동안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조선은 그 종교 규제법에서 제외를 해요. 그래서 다시 총본사 운동이 진행이 되면서 1940년 저 북한산에 있는 태고사를 이전하는 형식으로 이름을 태고사로 하고 1941년에
드디어 이제 종명으로 붙입니다. 조선불교 조계종이라는 종명을 붙여요. 그래서 1945년 광복 때까지 일제에 순응하는 이러한 조선불교 조계종 시대를 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1937년부터 시작을 해서 1945년 8월 때까지로 우리는 이 시기를 조선불교 조계종 시대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고, 가장 한국 불교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전쟁을 하니까 가장 필요한 게 물자잖아요. 근데 사찰을 둘러보니까 쓸만한 게 많아요. 뭘까요? 이 촛대를 쓰고 있는 거, 다기를 쓰고 있는 거, 심지어는 종으로 쓰고 있는 것들을 다 공출해 갑니다. 그래서 이게 알게 모르게 아마 그 당시에 정말 서울 인근에 아니면 전국에 있는 사찰 가운데 정말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절들의 그런 불구, 여기에는 뭐 닭이, 촛대, 종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이때 곡물로 사실은 송출이 돼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헌금을 강요를 합니다. 이게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고요. 일제가 강요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불교 조계종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모아가지고 총독부에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조선불교호라고 이름을 붙인 비행기가 헌납이 돼요.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한국 불교의 진짜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청산해야 될 것인가는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극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 살았으면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렇고 사상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가져가야 될 한국 불교의 극복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고요. 또 당연히 또 그렇게 가야 됩니다. 왜? 안타깝게도 우리 지금 한국 불교 내에서는 일본 불교의 그러한 일제의 통제에 의해서 영향받았던 흔적들이 아직도 있어요. 이런 일제의 통제를 우리가 과정 속에서 그러면 한국 불교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을 하고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는가, 한번 그걸 마지막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우리도 3.1운동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뭡니까? 한용운 스님, 백영선 스님 두 분만 참여를 하거든요. 민족 대표가 모두 몇 분이었느냐? 천도교에서 15분, 개신교에서 16분, 그 다음에 불교가 2분이란 말이에요. 숫자로만 보면 개신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원래 주도는 천도교가 다 했어요. 개신교는 처음에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 천도교가 설득을 하고 참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참여하다 보니까 개신교가 16명이 되니까 지금에 와서는 뭐예요? 우리가 제일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왜 우리 불교계는 2분밖에 참여를 안 하셨느냐? 이거는 우리가 좀 달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백용성 스님이 이 임재종이 경성포교당을 세우고 이 포교당 책임자로 딱 서울에 와서 보니까 교회는 엄청 많은데 절은 각항사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이 없었어요, 서울에. 그러면 항일 의식이 있고 민족적인 의식이 있었던 분들이 다 어디 계셨냐면 저 지방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인편으로 연락을 하려면 지금처럼 KTX도 없고 비행기도 없으니까 빠른 방법은 열차를 타는 건데 경성에서 열차를 타면 부산까지 한 이틀 걸려요. 그리고 이제 또 범어사까지 가려면 한 이틀. 그러니까 한 번 가서 뜻을 물고 여쭙고 그 뜻을 갖고 오려면 며칠씩 걸리는데 사실 이게 3.1운동의 준비 과정에서 그렇게 널널하게 준비한 게 아니거든요.
긴박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별로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영훈 스님이 최린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그런 뜻을 받고서 연락을 많이 하신 거예요. 동참하실 수 있는 분, 뭐 오송월 스님이라든지 백월초 스님이라든지 진증은 박한영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니의 독립운동을 하시거든요. 근데 왜 이런 분들이 처음에 민족대표로 참여를 못 하셨느냐? 통지는 갔는데 뜻이 전달되기 전에 3월 1일이 온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가 적다고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많다고 또 자랑할 만한 일도 아니거든요. 3.1운동에 우리 불교는 분명히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원이 거기에 희생이 됐고요. 그리고 지방의 많은 사찰들이 그 이후에 독자적인 만세운동을 벌인 걸 보면 분명히 민족정신이 투철하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3.1운동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항일 단체에 우리 스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요. 그리고 군자금 모금에도 우리가 공을 세우십니다. 그 군자금 모집을 하시다가 일제에 잡히셔가지고 결국은 옥사하시는 경우도 생겨나는 거죠. 그 대표적인 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진관사에 태극기를 숨겨두셨던 백초월 스님이 그 대표적인 분이에요. 그 백초월 스님의 그 태극기는 처음부터 태극기를 그린 게 아니고요. 일장기 위에다 그린 겁니다. 그게 재미나는 일화가 또 전해지는데 일장기는 태극기를 그릴 수 있지만 태극기 위에다가 일장기는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그럽니다. 우리가 일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기에서도 찾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또 우리가 좋은 뜻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결국 일장기를 가지고 태극기를 만들어서 항일운동을 하다가 급하다 보니까 한신각에 숨겨둔 것이 뒤에 이렇게 보수하면서 이렇게 밝혀진 내용을 보면 끝까지 저항하셨던 우리 항일적인 스님들이 분명히 많이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도 앞으로 좀 더 자세하고 지금까지 알려진 분들보다도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처럼 그런 분들의 행적을 우리가 밝혀서 항일운동의 역사를 우리 불교가 분명히 담당하고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정표를 남겨야 되는 것이 우리 후학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1운동 이후에 이제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가면서 우리도 단체가 형성이 돼요. 이때 크게 활약을 하신 분들이 누구냐면 불교 청년입니다. 불교 청년이니까 아마 지금과 같이 이렇게 속세에 계시는 분들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이때 불교 청년들은 대부분 다 출가하신 분들이에요. 출가를 하시면서 일본 유학을 가셨거나 저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을 오신 분들이죠. 중앙학림으로. 이런 분들이 모여서 세운 단체가 조선불교 청년회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무엇을 하셨냐면 단체로 이렇게 팀을 형성을 해서 전국을 다니시면서 계몽 활동을 하셔요. 이걸 일제가 꼭 지켜봅니다. 그래서 강연회를 하기 전에 이야기를 분명히 해요.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마라. 그러면 강연을 중단시키겠다가 이렇게 압박을 해요. 근데 피 끓는 젊은 청년들이 그게 되겠느냐고요. 어떻게 해요? 강연에 서가지고 그 얘기를 부르짖어요. 그래서 독립도 해야 된다. 뭐 실질적으로는 그런 말은 안 하지만 참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돼서 세계 인류 국가가 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이제 순사는 무슨 생각? 쟤네들 조선의 독립을 얘기하는 거네 하고서 중단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옥고를 치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강연단은 일정이 있으니까 다니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옥고를 치르시다가 뒤늦게 합류하시고 또 합류하시다가 또 그런 발언으로 잡혀가시고 하던 것이 이런 조선불교 청년회의 계몽활동이 20년대에 바짝 일어납니다. 이런 계몽활동으로 이제 청년회가 지회가 설립이 되죠. 그러니까 지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지회도 있고 사찰 중심의 지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조선불교 청년의 범어사 지혜. 그러면 또 통용 같은 경우, 밀양 같은 경우 뜻 있는 청년들이 만들면 조선불교 청년의 밀양 지혜. 이런 청년의 지혜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전국에 한 45개 이상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뭘 하면 야학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환경 개선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고민하셨던 그런 운동들을 30년대까지 쭉 꾸준하게 펼쳐지신 그런 계몽 활동의 중심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의해 가지고 한국 불교가 결국 그렇게 허약한 종교가 아니었다는 것을 30년대 우리 사회에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1929년에 뭐가 되면 조선불교 선교 양종이 다시 세워져요. 청년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때 교원을 제정을 하고 7분의 한국불교 대표 교정을 선발하시는데, 문제는 가장 안타까운 게 이때의 인허관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총독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불교 선교 양종을 다시 창립을 하고 교원도 마련하고 대표자도 뽑았지만 문제는 연속적으로 이어지질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거 안에는 일제의 통제가 크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으로 끝나버린 것이 굉장히 큰 안타까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때는 청년들이 조선불교 청년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다면 30본산을 제외한 스님들의 활동은 어떻게 됐느냐. 1921년 조선 총독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셔요. 그래서 1912년 임재정 활동을 펴시다가 이렇게 그만두신 분들이 중심이 돼서 1921년 11월 선학원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요. 지금의 재단법인 선학원이 바로 그 역사적 연원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935년에 조선불교 선종이라고 하는 종파를 만듭니다. 그래서 종원을 만들고 세 분의 대표자를 뽑아요. 이때 대표자가 누구냐면 망공, 해월, 하남입니다. 이 세 분의 관계를 보게 되면 다 누구 제자예요? 우리가 근대불교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경허스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경허스님이 근대불교를 중흥을 하고 그 제자들이 근대 후반기에 한국불교 역사를 이렇게 지탱하고 발전시켜온 그런 역학관계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종단으로서의 인정은 총독부가 하지 않은 거죠. 왜? 이미 총독부는 37년부터 조선불교 총본사를 세워서 한국불교를 하나의 단체로 묶어서 통제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1940년대 조선불교 조계종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내면 속에서 한국불교의 독자적인 발전을 추구했던 조선불교 선종이 허락될 리는 만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선학원은 굉장한 의미 있는 활동을 해요. 1935년에 수자들이 좀 수행할 수 있는 5곳의 산을 좀 제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당시는 대부분 30본산 소속의 대부분의 스님들이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수자들, 비구승들이 수행할 공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마음 편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좀 제공해 달라고 하지만 결국 30본산이 거절하면서 이분들이 광복 이후에 6.25 사변이 끝나고 나서 정화운동의 주역이 됩니다. 그 당시 아마 이 5개의 요구되는 산이 만약에 비구승으로서의 수행 도량이 좀 지정이 됐으면 아마 그런 정화운동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한국불교의 그런 어려움이 좀 적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지만 이 당시 거부됐기 때문에 결국 정화운동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의 역사를 이렇게 또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41년
고승들이 모여서 유교법회를 해요. 그래서 한국 불교의 정체성이 어디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지켜가야 이런 어렵고 전쟁이 강요되고 그다음에 뭐예요? 전쟁에 동원되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국 불교를 어떻게 지켜갈 수 있겠는가? 이러한 유교법회, 고승법회를 1941년에 개최를 하면서 뭐 계율이라든지 한국 불교의 중요한 전적의 어떤 강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확립을 하게 되면서 마지막에는 범행단, 뭘까요?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러한 단체를 만들어가고 1942년 이 선화원 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유일무이할 겁니다. 한국의 고승의 문집이 이러한 종단의 원력으로 발행이 된 것은 이때 42년 이분들이 힘을 모아서 경어 스님의 문집을 선화원에서 발간을 해요. 이때 취지가 뭐냐면 한국 불교의 수자로서 이분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뜻을 모아서 이분의 문집을 발간한다. 이렇게 서문에 적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 근대 불교의 중흥은 그래도 경어 스님에 의해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일제통제라는 이런 역사 속에서도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이런 스님들의 노력으로 우리가 근대 불교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현대 불교의 모습으로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